자, 보세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앞에서 문장론에서 이걸 배웠죠. 문장 성분은 서술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주어가 있으면 되고 목적어 또는 보어가 있으면 문장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수식하는 것들은 부속 성분, 그래서 관형어나 부사어가 그것을 더 구체화해 준다. 그러면 핵심은 그 주 성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도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관형절이나 부사절처럼 이렇게 수식하는 성분은 가로를 쳐보고, 그러니까 즉 그 부분은 좀 건너뛰고, 즉 서술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에 대해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 점을 좀 읽을 때부터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서 표현의 글은 사실은 저 관형절이나 부사절에 형용사 하나, 동사 하나, 부사 하나가 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설명하는 글이거나 설득하는 글은 그런 작은 단어들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문장의 큼직큼직한 성분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글은, 우리 시험에 만들어진 글은 반드시 잘 짜여진 글만 출제를 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글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전문가들이 몇 번이나 다듬어서 규격화된 글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독해 지문을 보면은 항상 중심 문장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그걸 상수라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늘 한 문단의 앞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여기서 그 중심 내용이 뭐다라는 파악이 들면 그 뒤는 설렁설렁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을 살짝 들여 쓴 걸 우리가 문단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문단 중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문단 중심으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나. 그리고 여러 문단이 쭉 나온다면, 예를 들어 문단이 한 4개가 이렇게 나온다면 굉장히 우리 시험에서는 길게 낸 편이죠. 이럴 때는요, 이 넷이 모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도 뭐야? 중심 문단이 있어요. 그럴 때 이 글 전체로 봐도 중심은 이 앞에 있는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 문단, 그리고 그 문단의 앞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대체로 어떤 글이다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연습한 그 읽었던 실제 기출문제에서 또는 실제 교과서 지문에서 읽었던 글들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나오겠구나, 이게 짐작이 된다고. 이 훈련이 돼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보다 빨리 읽는 거예요. 안 그러고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 무조건 글은 똑바로 한 글자 한 글자 빠뜨리지 않고 읽는다, 또는 맞춤법 띄어쓰기를 초점을 두고 읽는다, 이러면 못 읽어요. 가서 시간 내에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독해는 독해 나름의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봤던, 또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교과서 지문으로 보든, 일단 공부하고 난 것을 다시 복습할 때에는 정말 낱말 하나하나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렇지만 시험장에서의 독해는 그렇게 복습할 때처럼 읽으면 안 되고, 전체적인 주제를 잡는 데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그 문단의 주제는 쉽다, 문단의 앞에 반드시 나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요령껏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글 속에 있는 용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합을 이루면 돼요. 우리 시험 문제도 항상 글의 제목을 묻든 아니면 일치 불일치 문제를 묻든 항상 주어진 글 속에 있는 단어를 이용하지 뭔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읽어보자 하는 글들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죠. 먼저 첫 시간에 했던 글의 전개 방식을 살펴보는 그런 지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글의 전개 방식을 복습하면서 지문을 보죠. 348쪽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그러면 거기 첫 번째 우선 새 말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찾았어요? 거길 봅시다. 우선 이제 집중하세요. 그래? 새 말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펜을 들고 당장 뭘 화제로 삼는다? 새 말을. 그리고 그 새 말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으니까 이 다음에 쓰여질 글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하므로 어떤 설명 방법이 나올 거다라고 짐작이 돼요? 정의가 나올 거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다음을 읽을 때에는 새 말을 정의 내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볼까요? 새 말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가 하는 것부터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쓱 넘어가야 돼요. 왜? 새 말이 무엇인가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직 안 나왔으니까. 즉, 새 말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가 하는 것부터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 사실 하나만 한 소리거든. 이해돼? 그리고 다시 초점을 두는 건 어디예요? 새 말이란. 이 부분을 봐야죠. 새 말이란 이미 있었거나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낸 말, 그리고 이미 있던 말이라도 새 뜻이 주어진 걸 통틀어 일컫는다. 따라서 새 말은 말 그대로 새롭게 지어낸 말도 해당이 되지만 이미 있던 말이라도 새로운 의미가 주어진 건 새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했죠? 그러면 이 문단은 끝난 거야. 이해돼? 결국 새 말의 정의를 들어준 거지. 그럼 그 다음이 이어지는 건 뭐냐? 새 말의 정의를 이미 들었으니까 그 새 말의 종류를 말해주거나 또는 예를 들어주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른 언어로부터 사물과 함께 차용되는 외래어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건 새 말의 범위를 말해준 거예요. 즉, 새 말이란 이미 주어진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새롭게 지어진 말인데 이건 꼭 우리말만이 아니라 모두 포함하겠다. 외래어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라는 말이 처음 우리 사회에 등장했을 때 그건 우리에게 새 말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가를 요약하면 새 말의 정의와 그리고 범위를 말하고 있죠. 이해돼요? 그러면 질문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위의 글의 주제는, 위의 글의 설명 방법은, 그리고 위의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됐죠? 따라서 가달락은 가에 제시된 글은 새 말의 정의를 들었고 그리고 새 말의 범위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글을 읽으며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질문하며 읽자라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읽어야 한 번 읽어도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썼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질문거리가 그 글의 뭐예요? 중심어죠. 그죠? 그리고 그 대답이 쓰여진 부분이 뭐가 돼요? 주제가 되죠. 됐습니까? 자, 다음 문단 볼까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제 정확한 질문거리를 찾아보자고. 그건 바꿔 말하면 중심어를 찾아보자고. 가는 좀 쉬웠죠. 왜냐면 문장 형태가 새 말은 무엇인가 하고 누가 봐도 새 말을 다룬다 하는 게 파악이 되니까. 그런데 나달락을 보세요. 언어는 일종의 기호다. 여기까지. 그럼 일단 언어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글이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종류를 다루는지 아니면 언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 그건 아직까지 모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언어란 무엇인가라고 말하지 않고 언어는 기호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출발했어요. 다음, 기호란 어떤 의미를 표상하는 감각적 표지다. 두 번째 문장은 기호라는 것, 언어는 기호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기호가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 요게 바로 문단의 순서나 글의 순서를 잡을 때 핵심 키워드야. 뭐냐? 항상 A는 B다 그러면 다음에 오는 문단은 B가 주어부에 나와요. 다시 한번, 처음에 서술부에 나왔던 것이 다음 문장이나 다음 문단에는 주어부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돼? 이걸 기호는 감각적 표지다. 그런데 언어는 기호다. 이렇게 뒤로 가려면 반드시 접속어가 나와줘야 돼요. 접속어가 없이 글을 쓸 때에는 항상 서술부에 나와 있는 말이 다음 문장이나 다음 문단에 뭐가 된다? 주어부가 된다. 이건 공식이야. 만약에 이게 뒤바뀌려면 뭐가 들어가야 됐고? 접속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호를 설명했어. 기호란 감각적 표지다. 어떤 의미는? 그러면 이제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서술부에 써 있는 어떤 의미를 표상하는 감각적 기호다 했으니까 어떤 의미는 기호의 내용이 되고 감각적 표지는 기호의 형식이다. 어때요? 또 서술부에 나왔던 게 다음 문장에 주어부에 나오죠. 이해돼요? 곧 기호는 일정한 내용을 나타내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결국 이 글의 화제는 언어라는 기호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즉 언어는 곧 기호고 기호는 언어보다 상이어지. 이해돼요? 그리고 기호가 형식과 내용이 있으니까 당연히 언어도 형식과 내용을 갖췄겠지. 그러면 이 글은 설명 방법상 어떤 방법으로 글을 쓰겠어요? 이 뒤에 언어를 이루고 있는 내용과 형식을 찾을 테니까 그 구성 요소를 찾는 거잖아. 어떤 방법을 쓰겠어? 분석의 방법을 쓰겠지. 자, 뒤를 봤더니 여러 갈래의 수학기호 또는 부호는 물론 교통신호, 여러 가지 형태의 통신부호들은 다 일정한 내용을 표상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기호다. 먼저 뭐가 나왔어? 예시를 해서 기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 그 다음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라는 내용을 표상하는 음성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성질 동그라미. 결국 이 글은 언어가 기호라는 성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호는 내용과 형식이 있으니까 언어는 생각과 느낌을 내용으로 하고 그리고 음성을 형식으로 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 문단의 주제는 언어야 기호야 언어지. 그래서 이걸 맨 처음이 뭐로 시작했어? 언어는. 그래서 언어는 하고 출발했고 그리고 이 언어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또 한 번 등장하지. 우리의 언어도.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주어부에 등장하는 단어는 무조건 그 글의 중심어야. 이해됐어요? 만약에 이 글이 기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제일 처음 기호는 하고 출발했을 거예요. 됐어요? 언어를 말하려고 기호라는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언어와 기호의 관계는 언어가 기호의 일종이지? 그렇죠? 그러므로 언어가 뭐가 되는 거야? 하의어가 되고 기호는 뭐가 되는 거야? 상의어가 되지. 그럼 이 글의 주제를 말해라 그러면 뭐라고 잡으면 돼? 언어의 성질. 여기 있는 용어를 가지고 말하면 돼. 언어의 성질.
또는 언어의 특성 또는 언어의 기호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언어는 문장으로 쓰라고 하면 언어는 기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 글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쉬운 건 우리는 언어의 특성이라는 문법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배경 지식이 있어서 더 읽기가 수월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예문을 볼까요? 여기서는 설명의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 예문을 든 거지만 우리는 그 주제를 또한 파악하는 훈련을 같이 하자고. 자, 영화는 하고 시작했어. 그럼 이 글의 화제는 뭐야? 영화야. 자, 조심할 거. 그럼 선생님, 글에 맨 처음 등장하는 게 항상 글의 화제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글에 맨 처음 등장하는 게 화제입니다. 그러나 그 화제가 바뀔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확정을 짓기 전에 아, 이게 영화를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 것이 그 글을 이해하는데 더 쉬워. 그리고 이게 영화를 다룬다는 걸 확정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 영화가 이 글의 주제가 아니었으면, 중심어가 아니었으면 은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알 거, 항상 중심어는 그 뒤에 뭐가 온다? 은이 와. 보조사가 온다. 주격조사 이가가 아니라 은이 와야 돼. 자, 영화는 스크린이라는 일정한 공간 위에서 시간적으로 흐르는 예술이다라는 거야. 그럼 뭘 들어준 거야? 영화의 정의를. 근데 그 뒤에 뭐가 나냐면 연극 또한이라는 부사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이 글이 더 안 읽어도 영화와 연극의 뭘 다룬다? 공통점을 다룬다. 왜? 또한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만약에 차이점을 다루면 뭐라고 쓰겠어? 연극은 이와 달리, 이와 반면에 이런 말을 쓰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윗글에 설명 방식을 하게 되면 주제를 물은 게 아니라 설명 방식을 하면 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 글은 뭘 다룬 거야? 비교 대조. 그렇습니까? 영화 또한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시간적으로 형성하는 예술이다. 여기까지. 그러면 연극과 영화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쓰면 뭐예요? 시간적으로 형성한 거다 이거지. 써 있는 거 가지고 말하는 거야. 그런 걸 물으면 이제 일치 불일치 문제가 되는 거지. 윗글에서 말하고 있는 영화와 연극의 공통점은 뭐야? 시간적으로 형성한 거다 이거지. 이 두 예술이 이때 이 두 예술은이라고 하지 않고 이 두 예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술이 이 글의 중심어는 아닌 거야. 이 글의 중심은 영화인 거야. 그리고 그 영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뭘 들어준 거야? 연극과의 공통점을 말한 거야. 이 두 예술이 다 함께 시간과 공간의 예술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문의 예술에 비하여 보다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겠다. 읽었더니 새로울 게 없지. 안 읽었어도 됐다는 거야. 왜냐면 이 문단이 만약에 영화와 연극의 공통점을 말하지 않고 다른 걸 말한 거라면 그건 문단의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통일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단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결국 영화와 연극의 공통점이라는 이 주제를 안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문단과 문단을 나누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문단에서 다루던 주제가 벗어나면 그때 문단을 바꿔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문단 안에는 많은 내용을 다룰 수가 없어. 한 가지만 다루게 돼 있어. 한 가지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다. 왜냐하면
하고 쓰다가 뒤에 그런데 봄도 좋다 이런 말을 쓰면 그건 뭐야? 불필요한 말이 되고. 보이세요? 그런데 처음 문장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다 이랬는데 그 문단 안에 그 다음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다 이러면 엉터리 그리지. 왜? 제일 처음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그랬다면 이 내용은 끝까지 겨울에 대한 얘기만 해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짜임새 있는 글만 출제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괜히 뒤에 가서 엉뚱한 게 나올까?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런 엉터리 글은 뭐야? 못 내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글은, 방금 읽었던 글은 주제는 영화와 연극의 공통점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이 다음에 어떤 글이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이 뒤에 영화의 특징을 더 나열하고 있다면 이 글의 주제는 영화의 특징이야. 영화의 특징을 말하기 위해 연극과 비교 대조한 거야. 그리고 그런 글일 확률이 더 높지. 왜? 만약에 영화와 연극이 주제였으면 처음부터 영화와 연극은 이렇게 출발해야 돼. 그러나 영화는 하고 출발하고 그 공통점을 연극을 들었으니까 이 글은 영화의 특징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 방식은 뭘 했죠? 비교, 대조를. 여기서는 비교만을 얘기했죠. 차이점은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다음 달라 볼까요? 여자는 남자와 사고 유형이 퍽 다르다. 여기까지. 이 글은 뭘 다루겠다는 거야? 여자의 사고 방식이 남자와 다르다는 걸 다루는 거야. 여자의 사고 방식의 특징, 여자의 성격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야.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중심이 아니야. 여자를 말하기 위해 뭐가 필요했던 거야? 남자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여자는 이렇게 출발하지. 만약에 여자와 남자가 화제였으면 뭐라고 썼겠어? 여자와 남자는 이렇게 했지. 이거 중요한 거야. 만약에 이 글의 주제가 여자와 남자였다면 주어도 여자와 남자는 사고형이 다르다 이러고 출발해야 돼. 그래야 모범적인 글이야. 보세요? 그러나 이 글은 여자는 하고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글은 여자의 사고방식의 특징을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지금 다르다라고만 말했으니까 이 뒤에 뭐가 나오겠어? 그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이 글은 끝까지 뭐 다루겠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여자의 성격의 특징이 남자와 다른 점을 말하겠지. 그걸 구체적으로 묻는 독해 문제가 아니라면 이 글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이 글의 주제를 물어봐도 더 읽을 필요 없고 이 글의 설명 방식을 물어도 더 읽을 필요가 없어. 왜? 다르다는 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겠어? 대조. 그랬어요? 물론 예시도 들어있을 수 있겠지. 구체적인 남녀의 예를 들어준다면. 그러나 중심은 대조의 방법을 쓰겠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 거. 설명 방법은 뭐에 좌우된다? 주제에. 설명 방법은 뭐에 좌우된다? 주제에. 그래서 항상 독해 문제는 어떤 형식을 취하든 주제하고 밀접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그럼 뒤에 뭐라고 썼느냐? 여자는 대개. 이때 대개라는 건 품사가 뭐야? 부사죠? 대부분. 현재 상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쌤이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읽으라고 했으니까 여자의 성격의 특징이 이 글이 다루고 싶은 거라면 그게 뭔가 이 필자는 첫 번째 뭘 얘기했어? 현재를 중시하는 경향. 됐어요? 남자가 미래에 눈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여자는 보통 가정, 사랑. 자, 더 뒤를 안 읽어도 결국 뒤에 있는 서술은 여성의 특징 중 현재를 중시한다는 것을
상수를 하겠지. 그렇죠? 가정, 사랑, 안정성을 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글의 필자는 가정과 사랑과 안전을 추구하는 성질을 뭐라고 말한 거야? 현재를 중시한다고 본 거야. 그렇죠? 남자보다 돈을 빨리 세고, 남자보다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이런 게 현재를 중시한다.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가정을 중시하고, 사랑을 우선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반박할 수도 있지. 그렇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볼 때 반박할 필요 없어. 필자가 말한 걸 보는 거예요. 이는 남자들이 모험과 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니까 모험을 중시하고 성적인 데에 관심을 갖는 건 현재를 중시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이 필자는 본 거예요. 벌써 우리 남학생들이 좀 반박하고 싶지? 왜? 모험을 중시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현재보다는 미래를 지향한다. 그러나 성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건 그건 미래라기보다는 현재의 욕망이 강한데 왜 이걸 이 필자는 현재성의 성질로 보지 않았는가? 의문점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면서 글을 읽을 수는 있지. 그 다음 여자들은 조그마한 성취에도 기뻐한다. 우리 여학생들은 어때? 이런 글 읽으면서 뭐 이런 편견이 있나? 여자라고 소심한 거에만 좋나? 반박할 수는 있어. 그러지만 이 글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성취에 기뻐하는데 남자들은 큰 성공을 거두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는 것과는 또 다른 점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예를 들어 자잘한 날들에 대한 기억을 중시한다면 현재, 그러나 남자들은 미래에 집을 장만하고 차를 사고 또는 자식을 잘 건사하고 이런 미래의 결과물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필자는 본 거지.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한 걸 가져온다면 굉장히 이 틀에 박힌 사고의 글이에요. 이런 글은 평소에 선생님 같으면 읽어도 안 봅니다. 왜? 읽어봤자 새로울 게 없잖아. 굉장히 과거에 구태연한 남자 여자 얘기 써놓은 거야. 요즘 시대에는 뭐야? 안 맞지. 안 맞지. 요새 남자들이 얼마나 남자애들이 세심한데. 그렇지? 105일 22분 지났음. 이런 거 알겠어요? 이거 여자친구 수첩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엔 그게 여자애들이 쓰던 건데 요새는 남자애들도 그 여자애들이 뭐 그런 걸 다 개선하고 그래. 아니야. 얼마나 소중한데. 우선은 또 이러면 또 쪼잔한다고 욕할 거예요, 또. 자, 그래서 여자 남자애 굉장히 프레임에 갇혀서 이 글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글은 아니야. 그러나 뭐 시험에는 좋은 글만 나오겠어? 얼마든지 이런 상투적인 글도 나오지. 자, 그러면 질문. 이 글의 주제는 뭐다?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 아니야. 아니야. 이 글의 주제는 뭐다? 여자의 특징이에요. 여자의 어떤 특징? 사고 방식의, 사고 유형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뭐 신체적 아니면은 직업적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고 유형. 그리고 여자의 사고 유형의 특징으로 뭘 들었어? 현재를 중시하는 경향. 이것만 얘기했어, 이 글은. 그러면 이 다음의 문단에는 뭐가 나올까? 여자의 사고 유형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현재성을 중시한다만 지금 써놨으니까 다음에는 뭐야? 또 다른 즉 예를 들어 동정심이 많다거나 아니면 인내심이 많다거나 그죠? 그런 걸 또 쓰겠지. 아니면 뭐가 나오겠어? 이제 또 다른 특징, 사고 유형이라는 초점이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남자의 차이를 들겠지. 결국 이 글은 대체적으로 설명 방법으로 뭘 썼어요? 대조를. 그렇죠? 근데 어떤 놈이 이렇게 썼다고 해봐.
여자는 사고형이 부드럽다. 대체로 우리가 남자를 하늘, 여자를 물이라고 비유하듯이, 즉 여성은 물의 성질을 가졌어. 물처럼 이렇고 물처럼 이렇고, 이런 역겨운 글을 썼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때는 대조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면 돼? 비유라는 말을. 물에 비유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남자와의 차이를 들었으니까 대조지만, 전혀 다른 범주에 빗대면 뭐야? 비유다. 우리 옛날 속담에 여자하고 북어는 패야, 사흘거리로 패한다, 이런 아주 무식한 속담이 있지? 그러면 그 속담은 어떤 방법을 쓴 거야? 비유를 통해서 여자와 북어의 공통점을 쓴 거야.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야만적인 시대에서 지금 문명화됐는지 알아야 돼. 우리 속담 보면 끔찍한 거 많죠.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둥, 또 뭐 여자 셋이 모이면 뭐 그릇이 깨진다는 둥, 우리 속담에 보면 끔찍한 속담 많지. 자, 내가 볼 땐 그게 다 남자들의 콤플렉스가, 콤플렉스의 반응. 그러니까 이런 모임 같은 데서도 여자가 리더면요, 남자애들이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 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대부분 콤플렉스가 강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들 웬만하면 여성들이 리더를 하거나 여성들이 주도권을 잡으면 그냥 머슴처럼 따라다녀. 알겠어요? 뭐 이건 아니요 저건 아니요 하면은 그거는 거의 원치 않지만 이 콤플렉스의 반영일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역으로 마찬가지야. 남자가 리더인데 계속 딴죽을 거는 여성이 있으면 잘못하면 뭐야? 콤플렉스의 반영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남녀를 떠나서 얘기를 할 만한 수준까지 내가 의식 상태가 올라오기 전에는 뭔가 좀 반발이 생겨도 남자니까 여자니까 내가 반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글은 여자의 사고 유형의 특징을 말했고 대조의 방법을 썼죠. 자, 다음 예문 봐봐. 지진은, 지금 첫 문장이 지진은 하고 시작했어. 그럼 글의 화제는 뭐라는 거야? 지진이야, 지진. 지구의 외곽 부분이 생각하기 어려운 거대한 힘에 의해 변형되었다가 어떤 한계에 이르러 지각이 깨어지며 순간적으로 격렬한 파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진의 뭐야? 정의를 써놨죠. 지진의 뜻을. 우리 학생들이요, 선생님 이렇게 글을 읽는 건 사실은 정독하는 건데, 그죠?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봐. 여러분들 눈에 한 문단만 눈에 들어와서 그러지 이 뒤에 여러 개가 있어도 방법은 똑같아. 첫 문단만 이렇게 집중하라고. 됐어요? 그럼 1분 안 걸려. 아무리 정독해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느 부분도 정독을 하지 않고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비법은 없어. 어딘가는 읽긴 읽어야 돼. 됐어요? 근데 그걸 어디를 읽자는 거야? 첫 문단. 그 얘기예요. 됐어요? 자, 지진을 다룬 거야. 그리고 지진의 정의를 써놨어. 그죠? 그러면 이 글이 지진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는 변함이 없어. 그러나 그 정의가 읽었을 때 충분히 납득되기 어렵다 여겨지면 이제 비교나 대조를 통해서 다른 것과의 차이를 들어 말을 할 거야. 그런데 뒤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나무자를 양손에 잡고 굽히면 굽어지다가 결국 중간 부분이 부러지면서 부러진 부분이 진동하는 현상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지진을 어디에 빗대어 말했냐면 자가 부러지고 떨리는 것에 즉 빗대었어. 만약에 지진을 다른 자연현상과 빗댔다면
그건 비교 대조지만. 됐어요? 지금 나무자라는 전혀 다른 범주의 것을 가지고 결국 나무자가 부러지면서 떨리는 것처럼 이 지구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이 부서지면서 지각이 변동되면서 그때 떨리는 게 지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지.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하니까 뭐라고 해요? 유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글은 유추의 방법을 썼고요. 그리고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뭐다? 지진의 뜻, 지진의 정의가 이 글의 중심 내용이죠. 지진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한 거지. 그리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 나무자가 부러졌을 때 떨리는 것에 빗대었죠. 그렇죠? 다음 가달락을 보면 딜티는 이때 사람 이름이 등장하지.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위인전이 아닌 이상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봐야 돼. 이해돼요? 딜티는 사람이 지닌 성격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런 글이 독해할 때 제일 쉬워. 있어요? 왜? 이 글은 안 읽어도 뭐 다루겠다는 거야? 사람의 성격의 세 가지 종류를 다루겠다는 거야. 그러면 세 가지 종류를 다룬다 했으니까 설명 방법을 뭐를 했겠어? 분류를 했겠고. 그 다음 이제 이 글을 읽을 때에는 그 세 가지가 무언지 그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되지. 따라서 눈으로 찾아갈 수가 있지. 그렇죠? 그 세 가지 중 하나가 뭐래? 감능적 인간형. 또 하나가 뭐래? 명상적 인간형. 또 하나가 뭐래? 영웅적 인간형. 그렇죠? 즉 감능적 인간형과 명상적 인간형과 영웅적 인간형이다라고 종류를 나눴어. 그러면 이 뒤에는 차례차례 뭐가 나오겠어? 이 말에 대한 상술. 쌤이 아까 그랬지? A는 X는 A, B, C로 나눈다. 그러면 다음에 오는 문장은 뭐로 출발해? A는. 그 다음은 B는. 그리고 C가 없으면 이건 뭐야? 잘못된 문단이지. 뭐가 잘못된 거야? 완결성이 부족하다. 아까 주제에서 벗어난 게 들어가면 뭐가 부족하다 그랬어? 통일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문단의 여건 중 첫 번째, 통일성은 한 단락에 하나의 주제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주제가 끼어 들어가면 통일성이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처럼 A, B, C로 나뉜다 하면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둘만 나왔어. 이럴 때는 뭐야? 완결성이 부족하다라고. 완결성은 중심 문장에 대해 뒷받침이 충분히 제시되는 걸 완결성이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C는 하고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는 언제 읽느냐?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올 때는. 그렇죠? 윗글에서 말하는 감능적 인간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러면 그때 찾아 읽으면 돼. 그러나 이 글의 질문이 이 글의 주제는 뭐냐? 이 글의 설명법은 뭐냐? 이러면 더 읽을 게 없어. 왜? 대답할 수 있으면 독해는 끝나는 거야. 이거 잊지 마. 독해는 질문과 그 대답을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독해는 끝난 거야. 아세요? 그러므로 실제 시험장에서 독해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이 주어진 글을 읽기 전에 질문이 뭔지가 중요한 거야. 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바로 독해다. 됐어요?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도 이 글을 읽고 찾을 필요 없잖아. 그게 시간 낭비거든.
그게 시간을 헛되이 쓰는 거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감능적 인간형이 뭔지를 또는 명상형 인간형이 뭔지를 또는 영웅적 인간형이 뭔지를 이 글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첫째 유형은, 첫째는 뭘 가리키겠어? 무조건 감능적 인간형을 가리키겠지. 왜? 이렇게 A, B, C로 나눈다 하면은 뭐부터 설명하는 거야? A부터 설명하는 거야. 알겠어요? 첫째 유형은 매사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여 충동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누구야? 감능적 인간형은 단체 생활이나 회의에서 분위기에 따라 협조적일 수가 있다. 여기까지. 자, 감능적 인간형의 특징을 두 단어 찾아봐. 하나는 뭐야? 충동적이야. 이건 부정적인 측면이지? 그 다음 또 하나는 협조적일 수 있어. 그렇죠? 그 다음 둘째는 어떤 유형이야? 명상적 인간형은 이렇게 독해를 잘하는 건 지시어나 접소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판단하는 거야. 그랬어요? 둘째 유형은 앞서와는 달리, 여기서 앞서와는 달리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건 뭘 말하는 거야? 감능적 인간형과는 달리.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어떤 방법도 썼지? 대조도 들어갔지? 침착하며 조용하게 당면 문제에 대처하는 명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다. 여기까지. 이 명상적 인간형의 특징을 이 필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침착하다라고 했어. 아까 감능적 인간형은 뭐야? 충동적인데. 됐습니까? 이들은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다. 자, 여기까지. 뭔가 글이 좀 부족하지. 여기까지 봤을 때 아직 셋째는 안 읽었고 둘째 유형이 뭔가 부족하지. 왜? 첫째 유형은 장단점을 살폈는데, 그러니까 충동적이라는 특징을 얘기하고 이게 긍정적으로는 뭐야? 협조적일 수도 있다. 즉 협조적인 게 있다. 두 가지 말했어. 근데 둘째 유형은 하나만 말했어 지금. 뭐만? 침착하다. 그래서 빠져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이렇게 나열하잖아. 셋을 나열하면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머지는 서술이 부족해도 돼. 근데 지금처럼 셋을 나눴잖아. 그럼 뭐야? 골고루 들어가야 돼. 적어도 여기에 충동과 협조라는 두 가지를 얘기했다면 여기도 침착과, 그죠? 또 하나가 써줘야 돼. 어때? 그를 비판하는 안목이 생긴다고. 됐어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도 고려해야 되고. 자, 이 얘기야. 내겐 세 명의 좋은 친구가 있어. 철수와 영희와 길동이가. 철수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좋고 이러이러한 면은 나보다 잘해 하고 두 개를 얘기했어. 그러면 영희도 뭐야? 두 개를 써요. 이게 글의 병렬 구조의, 즉 내용상의 병렬 구조라고 해요. 그런데 여긴 침착함만을 말했어. 그 다음 셋째 유형은 의지적인 영역이 우세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 요소나 저항도 단호히 극복해야 되는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다. 셋째 유형은 뭘 말하는 거야?
영웅적 인간형은. 그래서 영웅적 인간형의 특징은 뭐예요? 의지. 그죠? 또 하나 뭐예요? 과격하다. 어때? 균형이 안 맞잖아. 물론 이 둘째에는 명상적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이건 아예 이 B의 이름이 명상적 인간형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건 동어반복이라. 하나만 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심정적으로 이 셋을 고르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글의 주제는 뭐다? X야, X. 있어요? A, B, C가 아니라.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인간의 성격의 세 가지지. 인간 타입의 세 가지 유형이야.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썼어? 분류가 중심이 됐고.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뭐야? 비교, 대조를 했지. 맞습니까? 다음. 요 나달락은 가달락에 바로 이어지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문단은 이제 앞에 문단은 단지 인간의 성격의 타입에 따라 세 가지로 말해준 건데 이제 이 나달락에서는 세 가지 타입 중에 문제가 되는 건 셋째 유형이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단은 뭐가 중심어가 되는 거야? 영웅적 인간형이 중심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에 속한 이들은 얼른 보기에는 매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면이 있어 좋을 듯도 하지만 얼마를 지나고 나면 생산적인 면보다는 그렇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 일수다. 여기까지. 영웅적 인간형의 문제점을 지적했어. 그 문제점을 뭐라고 써놨어? 생산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줄이면 뭐야? 비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있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더 풀어주겠지? 이들은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가장 정당하며 타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비협조적이 되거나 방관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영웅적 인간형의 문제점. 영웅적 인간형의 문제점으로 윗글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그러면 뭐라고 답하면 돼? 비협조적이고 방관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지. 써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말하면 돼. 비협조적이고 방관자가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독해는 항상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써놓은 거다. 어떤 글은 질문이 쉬우면 주제 찾기가 쉬운 거고 어떤 건 질문이 모호하며 주제 찾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어.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글은 모두가 명료한 걸 다룬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질문에서 묻지 않는 한 우리는 구체적인 수치나 구체적인 걸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만을 찾도록 하자. 그리고 그 핵심적인 단어를 내가 스스로 만들기보다는 뭐야? 써 있는 거에 밑줄을 치면서 파악하는 게 빠르겠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번에는 분석의 예식을 해. 괴테에 따르면 행복한 생활에는 6가지 조건이 있다. 6가지 조건 밑줄 치고. 자, 이 글은 뭘 물어보는 거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행복을 이루기 위한 6가지 조건을 다루겠다는 거야. 조건이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구성 요소지. 그러니까 이 글은 행복의 종류를 다룬 게 아니라 행복의 조건을 다뤘다는 거야. 그럼 어떤 방법을 썼겠어? 분석을 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 글의 설명 방법을 하면 이제 더 읽을 필요가 없지. 뭐가 나왔다? 분석의 방법을 썼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읽을 때는 그 6가지가 뭐지? 하고 읽어야지. 그죠? 자, 그 6가지가 뭐라고 써놨어? 첫째, 뭐래요? 건강. 즐겁게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여기에 시간 끌면 안 되지. 건강. 둘째는 뭐래? 경제적 여유. 어때? 독해가 빨라지지? 왜? 내가 궁금한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빨라지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어차피 이 문장, 뒤에 문장 읽을 때에는 괴테가 말한 행복의 조건 6개 이러고 목표가 분명하니까 빨라지는 거야. 알겠어요? 자, 셋째는 뭐래? 셋째는 인내력.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지구력, 인내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넷째는 뭐래? 또 인내력이라는 말을 썼어. 그러니까 셋째와 넷째는 겹친다. 그리고 괴테가 말한 이 셋째와 넷째를 분명히 구별을 못하고 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괴테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번역한 놈이 잘못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비판하며 읽어야지 또. 선생님이 볼 때 이건 100% 번역자의 실수지. 다섯째는 뭐래? 자비심. 여섯째는 뭐래? 희망. 그래서 사실은 셋째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의지거든요. 의지력이에요. 그래서 의지력과 그리고 넷째 인내력과 다섯째는 자비심과 여섯째는 희망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괴테가 말한 행복의 조건 6가지를 말을 했어. 그런 다음 이 뒤에 다른 내용이 나온다면 그건 뭐야? 통일성이 어긋나는 거야. 만약에 이 뒤에 더 상수를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하나하나 이제 더 상세한 글이 다음 문단을 이어가야지. 그런데 뭐가 나왔냐면 이런 것들은 그냥 오래 살고 고등교육을 받고 돈이 많다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다. 뭐야? 이건 불필요한 말이거든. 이런 걸 부연이라고 하는 거야. 쓸데없는 내용을 덧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행복의 조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하나만 한 소리지. 왜냐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이 조건을 갖추려고 애를 쓸 테니까. 됐어요?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괴테가 말한 행복의 6가지 조건이야. 그리고 설명 방법은 분석을 했고, 분석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를 끌어가면 구성 방식으로 이런 걸 병렬식 구성, 열거식 구성이라고 해요. 이런 걸 구성 방식상 병렬식 구성, 열거식 구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 항상 문단의 앞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읽은 모든 글들도 결국 그 글의 주제가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잖아. 뒤는 전부 그걸 뭐 하는 거야? 상수라는 거야. 이 글도 첫 문장에 있잖아. 괴테는 행복의 조건 6가지를 말했다는 거야. 그 6가지가 뭔지를 써놓은 게 뒤에 나오는 거고. 됐어요? 따라서 항상 우리는 이 글은 어떤 질문을 대답하고 있는 글인가 라는 시각으로 읽어. 이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글을 대할 때에도 늘 그런 시각으로 읽으면 좋아. 즉 영어 독해를 할 때도 그렇고
한국사의 지문을 독해할 때도, 행정학 사회에 제시된 지문을 읽을 때도 항상 뭔가 하고 이렇게 읽기보다는 이 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써놓은 건가, 이런 시각으로 읽으면 그 말하는 바를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글. 3.1운동은 동학혁명 이후. 자, 무엇을 화제로 다룬 글이야? 3.1운동을. 3.1운동은 동학혁명 이후 첫 번째 민중혁명으로, 그 이전에는, 따라서 이 필자는 3.1운동을 궁금해했고 3.1운동의 성격을 알아보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3.1운동을 이 필자는 계층적으로 뭐로 본 거야? 민중혁명으로 본다는 거지. 이것도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 필자는 3.1운동을 뭐로 본 거야? 민중혁명으로 본 거야. 그 이면에는, 자, 어떤 사건의 이면은, 어떤 사건의 그 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면을 살펴보겠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그 사건의 뭐야? 원인, 촉발, 이유, 이런 걸 살펴보겠다는 거야. 이런 글을 분석이라고 하죠. 이해돼요? 아까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구성 요소를 살피면 이건 뻔히 분석인데, 이렇게 어떤 사건의 이면을 살피는 걸 뭐라고 그래?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3.1운동이 촉발된 그 원인에는 1860년대 이래 성숙 발전되어 오던 전통적인 동학사상, 그리고 위정척사사상, 그리고 개화사상, 그리고 기독교 사상이 있다. 그러니까 3.1운동을 촉발한 이면에 있는 사상은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다양한 사상들이 배경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런 글의 글쓰기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분석이라고 한다고. 우리 국어 선생이 이러이러한 말하기의 스타일을 가졌는데 왜 저러저러한 말하기의 스타일을 가졌는가? 그 심층적인 속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그게 분석의 글쓰기라고. 됐어요? 자, 이런 복합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급격히 발전된 민중의 성숙된 의식이 3.1운동을 저력 있게 이끌어 나갔던 것이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이 글의 주제는 하고 물으면 꼭 들어가야 될 단어가 3.1운동이고,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여기 써 있는 그대로 한다면 3.1운동의 뭐야? 이면에 있는 사상이지. 3.1운동의 이면에 있는 사상이야. 그런데 선택지에 봤더니 사상적 배경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럼 그게 답이겠지. 그래요? 다음. 예시의 글.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얘기합시다.